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과정. 두 번째는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 오후 2시 미국 캘리포니아 중남부 프레즈노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 한 명이 차량과 트럭 사이에 끼어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며 거구의 남성이 내리더니 황당한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흑인들은 다 죽어도 싸! 이건 아주 무식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54살의 제트 맥브라이드. 키 190에 130kg이 나가는 딱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거구의 남성이에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이건 고의적인 사고였어요. 흑인 노동자를 죽인다면서 일부러 차로 들이박았더라고요. 게다가 사고 후 제트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에게 시선이 꽂히더니 흥분해서 곧장 그녀에게 달려가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다들 당황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그때 한 남성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손도끼가 들려져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트의 머리를 내려쳐요.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은 도끼 뒷날로 내려쳤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세 번째에는 날카로운 도끼날로 다시 머리를 찢게 돼요. 그제서야 제트가 뒤뚱거리면서 쓰러졌어요. 이후 남성은 쓰러진 제트 옆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 사람 마른 체구에 큰 배낭을 메고 헝클어진 머리에 반다나까지.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노숙자 히치하이커 같은 모습이에요. 잠시 후 제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나선 그 히치하이커 젊은 남성은 영웅으로 등극했고요. 그의 이름은 일명 카이. 캐나다 출신으로 수년간 외지를 떠돌던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막 미국에 도착해서 히치하이킹을 통해 마침 제트의 차량에 탑승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행 중이냐, 어디 출신이냐 평범하게 이어지던 대화가 어느 순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트가 자기는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면서 전에 10대 소녀와 억지로 관계를 가진 적 있다. 뭐 이런 더러운 걸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신이라도 된다는 듯 무슨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당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한번 실험해볼래? 식으로 근처에서 일하던 흑인 남성에게 차로 돌진한 거고요. 카이는 옆에 있으면서 이 모든 걸 다 목격하고 또 그를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겁니다. 한편 이날 사건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카이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잠시 영상 보실까요? I look over, the guy's pinned there. Buddy gets out, and these two women are trying to help him. He runs up and he grabs one of them, man. Like a guy that big can snap a woman's neck like a pencil stick. So I ran up behind him with a hatchet. Smash, smash, smash. 소감을 짧게 말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유롭고 여유 있어 보이면서도 어딘가 카리스마가 흘러나온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는 단 한 명의 기사와 대화를 끝으로 모든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인터뷰 현상이 빠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독특한 분위기에 새로운 영웅 등장에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특히 상황을 설명하면서 외친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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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밈으로 대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카이는 셀럽이 됩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방송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지미 키멜 쇼부터 리얼리티 제작진까지 카이를 섭외하려고 아주 안달이 났죠. 심지어 저스틴 비버가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드디어 카이와의 두 번째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촬영팀은 조금 당황했어요. 그간 바이럴 됐던 카이의 모습은 빙상의 일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골 청년같이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를 것 같은 인상에다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말을 내뱉고 행동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신선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대신 카이는 약간 산만하고 충동적인 면도 있었어요. 약간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굶주린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술에 취한 채 자기보다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홈리스에게 메고 있던 백팩을 그냥 주기도 합니다. 뭐랄까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열광했던 건 이제 막 셀럽을 등극하는 이 시기에 솔직히 잘만 하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잖아요. 이때 카이는 무심하게 말해요. 방송 출연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 서핑하면서 그냥 대마초나 필래요. 아,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라서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되게 쿨한 이 모습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 거예요. 결국 기자는 카이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지미 키멜 쇼 출연을 간신히 약속받게 됩니다. 그렇게 헐리우드가 있는 LA로 향하게 됐고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스매시맨 이러면서 인사하고 막 사진 찍자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카이도 처음 경험하는 정말 그 대셀럽의 삶이었죠. 그런데 순간 카이가 갑자기 바지를 벗더니 길 한복판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죠. 결국 제작진들이 간신히 카이를 말렸고 이후 예약해둔 루즈벨트 호텔로 데려갑니다. 카이는 도착하자마자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로비로 가더니 스케이트보드를 막 자유롭게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즈벨트 호텔은 마릴린 monroe 같은 정말 유명 셀럽들이 많이 묵을 정도로 전통 있는 고급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매너를 엄청 중요시하는 곳인 거죠. 결국 경비원이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이쯤 되니 제작진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근데 또 카이가 가방에서 커다란 칼을 꺼내더니 화가 났는지 막 악에 받쳐서 바닥을 내려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너무 충동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작진들은 그래 그냥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런 거겠지. 애써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현재 단연컨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으니까요. 생방송인 지미 키멜 쇼에 출연하는 날에도 방송 내내 제작진은 초조했어요. 카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방송은 잘 끝났지만 그 이후 방송사 러브콜은 그냥 뚝 끊겼죠. 그리고 얼마 후 대중들이 모르고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 2월 앞서 제트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돼요. 이때 카이도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판에서 그날 카이가 제트에게 약이 섞인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심지어 약에 취한 제트에게 카이가 말했죠. 앞에 있는 트럭 치고 가도 아무 일도 없을걸? 네, 맞아요. 카이가 사고를 부추긴 거예요. 이제서야 사람들은 카이의 폭력성을 알아챕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유가 어찌되었건 사람의 머리를 도끼로 찍은 거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다행히 카이는 정당방위로 별 조치 없이 풀려납니다. 참고로 제트는 정신병원 감금 9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진실이 밝혀졌지만 카이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오래가진 못해요. 카이는 결국 미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의 인물이 되어버리죠. 때는 2013년 5월 13일 뉴저지주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직장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다면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는 73세의 조지프 갈피.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경찰은 곧장 출동했고 집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조지프는 침대 옆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요. 속옷과 양말만 입은 상태였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어요. 게다가 온몸은 멍투성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조지프를 죽인 살해 용의자를 발표했고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살인사건 용의자는 바로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 아니, 익숙한 얼굴인 거예요. 일명 손도끼를 든 히치하이커로 유명한 카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왜 살인마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처음 경찰은 사건의 잔혹성을 보고 강도에 의한 공격 또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했고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집안에 몸싸움의 흔적도 무단 침입하는 적도 없어요. 우선 시신이 발견된 그 안방을 살펴보는데 작은 테이블 위에 메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엔 전화번호와 로렌스 카이 이름이 적혀 있었죠. 경찰은 이 사람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서 하나를 더 찾게 되는데 그건 바로 기차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차역 CCTV에 무언가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조지프 씨가 기차표를 사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발머리에 반다나를 하고 큰 배낭을 맨 카이였어요. 정리를 해보면 앞서 발견한 메모 속에 카이의 이름, 그리고 CCTV 장면 속 그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카이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의 페이스북에 수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남의 집에서 깨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입에선 쇠맛이 나. 그리고 얼굴과 입에는 정액이 묻어있고. 넌 어떻게 할래? 아니, 그나저나 카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는 전국을 떠도는 히치하이커라서 거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고민하던 그때 한 여성이 자기가 카이와 연락을 했다면서 제보를 하게 돼요. 해당 여성은 카이의 거의 골수 팬인데 사건이 발생한 5월 12일 이날 둘이 원래 만나기로 했었대요. 근데 카이가 밤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이후 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성은 그날 본 카이가 전과는 외모가 좀 바뀌었다면서 헤어지기 전 찍어둔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는데 그는 머리를 짧게 잘랐고 얼굴에 타투가 생겼더라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도주를 위해서 외형을 바꾼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인 5월 16일.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에서 카이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신속한 경찰이 출동으로 마침내 그는 체포됩니다. 자, 카이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사건 당일 카이와 조지프는 우연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만났어요. 카이가 워낙 좀 꾀지지해서 조지프가 길을 잃으면서 말을 걸었죠.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뉴저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조지프가 친절을 베풀면서 카이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죠. 잠들기 전 둘은 맥주를 마셨고 다음날 아침 깨어난 카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그대로 지난밤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일에는 조지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시 함께 기차역으로 향한 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조지프가 기차역에서 티켓을 사주고 허구하는 모습은 분명 CCTV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카이가 또다시 잘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별 수 없이 조지프에게 또 연락을 했고 그의 집으로 향했죠. 둘은 그날 밤에 또다시 맥주를 마셨고 어느 순간 카이가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조지프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분노한 카이는 그를 폭행하기 시작해요. 카이의 말에 따르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자기가 주먹과 엘보우로 막 몇 번 친 후에 그 집을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카이는 정당당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당당했던 거고요.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조지프는 거의 죽을 만큼 맞은 상태로 발견됐고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카이와 다르게 부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신 타박상은 당연하고 안아골절, 경추 및 갈비뼈 골절, 지주막하 출혈에다가 귀는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예요.
집안 이곳저곳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까지 이 모든 걸 밀어보면 얼굴을 발로 막 짓밟은 걸로 추정됐고요. 근데 이건 정당방위 수준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카이의 말에 따르면 그는 12일 조지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죠. 하지만 다음날 기차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포옹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연락해서 그의 집으로 방문했고요. 그가 그 성폭행 당한 거에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를 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카이의 말을 100% 믿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조지프의 지인들은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그날의 진실은 오직 죽은 조지프와 카이만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진실 공방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 카이는 살인에 대한 유죄가 내려지고 5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강간 피해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카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건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실수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죠. 이제 와서 보니까 본인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던 자기 위로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의 미디어 탓이 크다고 해요. 누군가를 미화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대중은 그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했고 애써 폭력적인 부분을 외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카이를 괴물로 만든 건 대중과 미디어뿐이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른 사건으로 돌아올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